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 후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종종 원희룡 후보님과 닮았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제가 키가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제가 외가가 제주도거든요. 애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식 후보 등록 시작했는데 등록 잘 마치셨죠? 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예, 각오 한마디 먼저 전해주시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된 만큼 그동안 경험과 정치의 비전들을 통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경쟁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정성과 경쟁력 이 두 가지 말씀을 힘주어 해주셨고요. 오늘 오전에 그 등록 전인지 후인지 하여튼간에 기자회견 하시면서 셀프 재산 공개 하셨어요. 이게 요즘 흔히 윤쏘공이라고 윤희숙이 쏘아 올린 그냥 작은 공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큰 공 같은데 윤쏘공 이런 이야기 하는데 대권 주자가 자진해서 재산 내역 공개한 건 처음이죠. 예, 어떤 뜻으로 공개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다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뜻은 공직을 맡고 특히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 자신의 재산 변동이라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산 형성 과정에서 공사 구분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그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현재는 그 대통령이 가장 우리 그 국정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막상 제도가 없다 보니까 서로 그 경선 과정에서 공방이 된다든지 네. 여야 간에는 네거티브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최고 공직자로서 가장 엄격하고 가장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제도가 미비되었을 뿐이다라는 생각에서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따님들 재산 그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셨던데 따님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있었으면 좀 민감했을 텐데요. 없으니까 상관없다. 없어서 네. 예. 그 윤희숙 의원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퇴안이 본회의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여당이 과도한 유니언 흠집 내기를 한다. 유니언의 이 기자회견은 죽비 같은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후보님께서는 네. 윤희숙 의원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는 없죠. 네네. 하지만 본인이 모든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이렇게 공개한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네. 라고 하면서 의원직과 대선 후보직까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러한 이 철저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자기를 고발한다고까지 했는데 네. 이런 정도의 투명성과 책임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여준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자꾸 뭔가 이 문제가 있어서 또 이상한 수를 쓰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요. 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네. 투명성과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같은 자세를 보이지는 못할 망정 자기네는 전혀 권익위에서 넘어온 내용조차 공개를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명성과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또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그 아버님이 땅을 샀던 것에 대해서 황혼 귀농을 위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단 말이죠. 근데 아버님 인터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농지법 위반이란 주민등록법 위반은 좀 명백한 사실 아니냐? 이게 어느 정도는 확인된 사실 아닌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좀 정리된 발언을 한다거나 이렇기보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내지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땅을 샀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보자 하면서 좀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지법 위반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경우는 좀 윤 의원님이 미리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보는 사람 관점 나름이겠지만요. 네네. 철저히 수사해서 어떤 결과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네네. 그게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좀 말이 그 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점 때문에 네. 공격할 여지는 막 있고 그런 걸 빙밀 삼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가 중요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무슨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네.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는 거지. 뭐 지금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 출범했죠. 이제는 경선 룰을 얼마나 공정하게 그러면서도 흥행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문제일 텐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대로 된 객관적인 검토 절차만 거쳐달라.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저는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토를 해야 제대로 된 검토일까요? 아니 그래서 우선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이 제시돼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각 후보들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근거라든가 대안 같은 거를 들어봐야 될 거고요. 이걸 놓고 네. 검토를 해서 물론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충분히 그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과연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네. 정권 교체와 우리 지지층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그걸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선관위에서 결론을 내려서 제시한다면 저는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한테 설사 불리하더라도.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후보들 의견도 다 들을 텐데 지금 보니까 대체로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물론 전제는 전부 다 선관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전제는 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대체로 그 캠프의 의견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가야 된다라는 쪽이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처럼 당에 오히려 오래 있었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물론 원 후보님께서도 자 선관위 결정은 따른다. 근데 그 선관위에다 의견을 내신다면 원 후보님은 어떤 의견을 내실 건지를 한번 저는 의견을 안 낼 거고요. 안 내신다. 네, 저는 뭐 특정 그건 없습니다. 대신 네네. 지금 역선택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과연 그게 데이터나 이 근거로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지. 그다음 이거를 오히려 역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결국 본선에도 유리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근거가 있는 건지. 저는 과연 얼마만큼의 근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그걸 보고 저는 조금이라도 더 그 정권 교체와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이쪽이 더 낫다라는 그쪽으로 저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네. 과학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우리 원 후보님은 의견을 따로 내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또 이게 경준위에서는 토론회 한 20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토론회를 몇 번이나 할지 뭐 많이 할지 또 뭐 한편에 그 비전 발표에는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예 수준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토론회 몇 번이나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저는 무제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제한. 예. 20번도 적다. 무제한 토론회 하자.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이다. 네. 그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비전 발표에는 7분간 우리 원 후보님께서도 비전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좀 검증이 될 만하다. 비전 발표에도 여러 번 해보자 이런 의견이세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써와서 읽고 뭐 무슨 화면 보면서 얘기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선관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토론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후보 초청 토론은 선관위의 권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당의 그 규칙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냐 없냐 이렇게 공방이 하다가 취소하려니까 경준이나 최고위원회에 이제
이 위신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민망한 이게 상황이 절충안으로 비전 발표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무제한 토론하자. 그런 비전 발표회, 일방적인 비전 발표는 하지 말자. 이런 국민들이 말씀이셨고요. 뭘 보고 평가하고 검증을 하겠습니까? 네. 토론을 해야죠. 아유, 토론에 아주 자신만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공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호 공약으로 우리 원 후보님 자영업 100조 지원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청년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셨는데, 자, 자영업 100조 지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국가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보상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자영업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우리 경제도 무너지고 복지 부담도 너무 무너지고 사회적인 이 피해가 너무 크다. 네네. 그래서 100조를 조성해서 50조는 손실보상하고 네. 50조는 업종 전환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기술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영업의 경쟁력을 키우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 거고요. 네네. 이 몰락하는 자영업을 죽어가는 자영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이 경제 이걸 펴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50조는 손실보상하고 50조는 업종 전환이라든지 경쟁력 강화. 네. 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자. 아, 딱딱 반반 좋아하시나 봐요. 주택 반반 국가 찬스 이것도 말씀을 하셨던데 예, 네네. 첫 내 집 마련 비용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첫 내 집 마련 비용의 50%를 국가가 투자하자 이런 네. 공약을 내셨어요. 요게 지금 네네. 우리 원 지사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내집 한두 가지 더 마련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예. 예, 내 집 마련을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든가 무주택자가 하려고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도 이게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투자를 해주자. 투자. 그리고 국가가 그 지분을 보유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돈이 모이면 국가 지분을 그 거주자가 사가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돈이 안 모이면 그냥 국채에 대한 이자만 내면서 끝까지 살면 되죠. 이렇게 하면서 현재 갑자기 올라버린 이 집값 때문에 이 아이도 안 낳고 인생에 설계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정책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네네. 다른 정책들은 뭐 신도시나 어디 멀리 주택을 새로 지어야 거기에서 비로소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네네. 이 반반 주택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예. 네네. 그래서 그리고 7조 원을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네. 부채 발행을 해서 22조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네네. 9억짜리에 대해서는 5만 가구. 만약에 4억 5천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10만 가구에 대해서 1년에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지분을 인수해가는 그게 나오면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연간 한 10만 채 정도 혜택을 준다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냥 인생에 대한 설계가 안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도 그 부동산 1호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내왔는데 원가 주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해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팔 때는 차익의 70%까지 보장해 준다. 처음 집 살 땐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원가 주택과 반반 주택 반반 주택의 장점은 뭔가요? 윤석열 후보의 주택 정책에 비해서? 원가 주택의 문제점은요. 네네. 우선 그게 새롭게 지어져야만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죠? 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어진 집에 대해서 어떻게 원가로. 지금 환산이 안 되죠. 감가상각 엄청 해야 됩니다. 환산 자체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새로 짓는 집이어야 된다는 점에선 어느 위치에 예. 어떤 재원으로 어느 세월에 지을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요. 예. 그럼 설사 이걸 총력을 다해서 짓더라도 네. 그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년 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예. 반반 주택은 예.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이걸 구입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반을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투자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뭐 자격 요건은 있겠지만요.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원가주택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집을 전부 새로 지어야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거기에다가 네네. 원가로 공급되는 주택과 그 외에 원가 플러스 이윤까지 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택과 네네. 그 시장이 이중으로 이제 이중구조가 나눠지게 되죠. 되는 건데요. 예, 그렇죠. 그거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 건지 토론이 열리면 바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무제한 토론에서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 자, 토론 전에 문제를 이미 다 가르쳐 드릴게요. 또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30초 정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오늘 출사표를 던진 원 지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과 맞선 것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라도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9월 중순이 되면 민주당의 저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선 경쟁력과 국가 운영 능력에 있어서 누가 경험과 준비가 잘 돼 있고 토론에서 이재명에 눌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안으로서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점이 부각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원희룡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재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